잡음이 나지 않는 선에서 마이크를 켜시고 좀 인사도 하고 대화도 하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그 특징이 전부 남자분들만 들어오셨네요. 지난주까지는 여성분들이 열심히 들어와서 그 발언도 해주고 대답도 해주고 그래서 훨씬 재미가 있었는데 오늘 왜 안 들어오는지 모르겠네요. 잠시 후에 들어오실 겁니다. 이제 설거지 다 하시고 네. 들어오실 타이밍입니다. 제가 우리 하준명 선생님 강의도 좀 듣고 싶긴 한데 농사를 하다 보면 뭐 네. 거의 7시, 7시 반 전에 일이 끝나질 않아요. 벌써부터. 맞습니다. 네. 그래서는 막 벌써 봄이 되니까 이런저런 이제 일거리가 많아졌습니다. 농사의 일들이. 저는 맞아요. 더군다나 이제 벌까지 양봉까지 하고 있다 보니까 벌은 또 이제 지금부터 막 손이 많이 가는 때이거든요. 그래서 벌농사도 하고 또 거기다가 때때로는 막 들어와 있는 나무 가지고 목공 작업, 이건 농사라기보다는 취미 생활이기도 한데 그런 거 다듬느라고 막 저녁에 불 켜놓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선생님 뭐 하시는 거 보시면은 그렇게 바쁘신 분 같지가 않아요. 신성같이 노시는 것 같은데 네,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대요. 그러네요. 예. 어제는 그래도 모임 후에 집에 들어와서 일할까 하다가 산에 가자고 그래서 그래도 한 2시간 산에 가서 재미있게 또 보냈습니다. 자, 오늘 사실 지난주에 들어오셔서 열심히 하셨던 분들 중에 막 이게 음식길 중에 위와 소장과 대장에 대해서 꼭 알려달라고 했던 분들이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다시 그분들 들어올 때까지 오늘 새로 오신 분은 안 계신가요? 최장원 선생님이 그동안 오셨댔나요? 제 명단에는 안 보이는 거 보니까 많이는 안 오신 모양이네요. 신입생이십니다. 신입생. 네, 제가 처음 들어왔죠. 예, 예. 그러면 허재원 선생님은요? 허재원 선생님도 오늘 처음 아니신가? 네, 그러니까 제가 금방 처음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재원 선생님이 네네네. 그러면 최장원 선생님, 허재원 선생님 두 분이 새 인물인데요. 이 두 분을 위해서 또 다른 분들은 한 번 더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복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제가 기본적으로 지금부터 한 5분 내지 10분 정도는 복습할 테니까 복습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우리 자연의학에 있어서 자연건강법에 있어서 체계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예 딱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시스템으로 갖춰 놓고 있을 때 나머지 부분이 쉬워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 의학적으로 사람을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 아는 분들이 답해 주시면 더 좋겠지만 대부분 다 마이크가 꺼져 있어서 제가 그냥 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건강한 사람도 병원에 갈 필요는 없지만 의학적 대상이긴 합니다.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야 되니까요. 정말 세상에는 정말 최고로 건강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 되면 좋겠죠. 자, 건강한 사람. 그 다음에는 병이 들어있는 사람. 네, 병든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그런데 세 번째는 병도 없고 건강하지도 않아요.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일까요? 바로 약한 분들이에요. 약한 사람.
허약자, 약골이라고 하죠. 약골. 네, 이렇게 세 종류의 의학적으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처방을 내릴 때 더 건강하게, 예? 병든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병의 기운이 뭔가, 병의 기운이 뭔가를 찾아내서 그것의 병의 기운을 빼주는 역할이에요. 이걸 보사법에서 사법이라고 하죠. 뺄 사자입니다. 사법. 그 다음에 약한 사람은 병의 기운은 없어요. 그러니까 뺄 게 없어요. 그런데 뭐가 모자라요? 뭐가 모자랄까요? 좋은 기운이 모자라요. 그래서 좋은 기운을 넣어주어야 해요. 거기에는. 그래서 좋은 기운을 더해준다고 해서 보해준다고 생각해서 보법입니다. 보법. 그래서 더 건강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병든 기운을 빼주는 그 사법이 있고, 그리고 약한 사람에게는 좋은 기운을 넣어주는 보법이 있습니다. 자, 이게 기본이고요.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건강의 정의를 보면 거기에 이렇게 세 가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건강이란 병들거나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네, 병들거나 허약하면 건강하지 않다는 뜻이죠. 그런데 병들거나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건강해야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디요?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하고, 그리고 사회적 관계, 사회적으로도 건강해야 하고, 그리고 네 번째는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한다. 지금은 지구 환경 자체가 건강하지 않으면 모두가 건강할 수 없는 그런 조건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기후 환경 문제가 그렇고, 미세먼지 문제가 그렇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 그 전체가, 우리 사는 삶의 환경 전체가, 세계가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하지 못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치유의 방법에는, 어떤 사람을 치유한다고 했을 때는 두 가지 치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문제가 생겨나 있는 현상을 빨리 완화시키거나 아예 현상을 없애주는 그런 현상 치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런 현상이나 증세를 나타나게 하는 원인, 근본 원인을 찾아내서 치유하는 근본 치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항상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면서 내가 지금 근본 치유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해봐야 된다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런 그 원인을 짚어나갈 때 나름대로 어떤 체계를 갖춰야 된다고 했습니다. 체계를 갖춰야 되는데 몸 전체를 보는 통일된 과학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통일된 과학, 어떤 체계가 필요한데, 이 체계로서 가장 뛰어난 것은 오히려 서양의학이 아니라 동양의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양의학이 가장 뛰어난 건강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동양의학은 전체적인 체계는, 유기적 관계는 잘 이해하고 있는데 비해서 세부 부분에 가서는 부족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이 서로 잘 결합해서 함께 상호 협력해 간다면 좋은 의학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그렇게 몸 전체를 보는데 좋은 틀거리 중에 하나가 우리 몸 안으로 나 있는 5가지의 길과 관련해서 보면 좋겠다. 네, 그래서 제가 제시했던 것이 음식길, 물길, 또 신경길, 핏길, 그리고 숨길, 이렇게 5가지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5가지 길을 꾸준히 학습해가는 중인데, 지금 지난주에 했던 것이 음식길이었어요. 근데 음식길인데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이르는 그 길인데 지난주에 다 끝내려고 했는데 절반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부분, 음식길에 있어 중요하게 걸려드는 부분들을 좀 더 한 번 더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받아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로 오늘은 지난번에 못했던 곳이 식도와 위와 그리고 십이지장과 소장, 대장 이렇게 오늘도 5가지 주제가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6번째로 말씀드렸던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가 박배발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원리라고 했습니다. 박배발 원리. 네, 우리의 여기 얼굴이 박이죠. 얼굴뿐만 아니라 하여간 목 위에 있는 이 전체 머리 부분에 나타나는 정세의 원인은 뭐라고요? 네, 이것은 배에서 오고, 네, 몸에서 온다는 겁니다. 주로 머리의 탈은 배에서 오고, 배, 발입니다. 배의 탈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배를 그렇게 만들게 되는 원인은 주로 손발에서 온다. 이 손발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생활 습관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정세의 원인을 처치할 때는 완전 치유를 원한다면 근본 치유가 가는 길이 바로 생활 습관을 변화시키는 거다. 네, 이렇게 된 것이 지난주까지 우리가 강의했던 내용이고요. 함께 보았던 내용이고, 그리고 불면증은 그냥 세미 특강으로 한번 제시를 해드렸었고요. 불면증을 요청했던 우리 배성웅 선생님 아직 안 들어오셨네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했던 그 구체적인 내용이 우리 음식길은 입에서부터 항문까지인데 몇 미터나 된다고요? 길이가 얼마나 된다고요? 대체로 8m 내지 9m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8m 내지 9m. 그 8m 내지 9m는 사람에 따라서도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동양인과 서양인이 다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동서양으로 나누기보다는 채식이 중심이 된 사람과 육식이 중심이 된 음식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채식을 하게 되면 식물 속에 담겨져 있는 영양분을 짜내기 위해서 소장의 길이가 육식을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한 1m 정도가 더 길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 소장의 길이 때문에 한 1m 정도가 차이 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길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는 위나 소장, 대장이라고 생각하지만 음식길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은 어디다? 네, 바로 입안이라고 했습니다. 입안에서 제대로 된 소화를 잘 시켜서 내려보내면 그 다음에 있는 위나 소장, 대장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자기의 일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입안에서 제 역할을 잘 하지 못한 채 그냥 씹지도 않고 우물우물해서 그냥 삼켜버리게 되면 생짜배기를 받는 그 아래 친구들이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야, 우리 위가 얘기하기를 우리 이 주인 녀석은 도대체 내가 좋아하는 건 하나도 안 해. 지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해. 입에서 지가 좋아서 막 맛을 느끼고는 그 다음에 그냥 제대로 씹지도 않고 그냥 생짜배기를 나한테 보내버리니까 내가 정말 힘들어.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입안이 굉장히 중요한데 입안에서 제일 중요한 건 또 뭐라고 했습니까? 입안은 구강, 음식물을 보관하는 말하면 전체를 보관할 수 있는 구강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씹을 수 있는 잇몸과 이빨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뒤섞어 줄 수 있는 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단순히 뒤섞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들을 정말 소화시키는 효소가 나오는 곳이 침샘이었습니다. 침샘. 그래서 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우리 몸에서 나오는 제일 보약, 명약, 우리 몸을 치유할 수 있는 가장 명약을 하나 꼽으란다면 그것은 바로 침이라고 했습니다. 네. 자, 침이 정말 중요하다 하니까 침을 함부로 뱉거나 또 침이 적게 나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침은 항상 넉넉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침과 음식물이 잘 섞여서 침 속에 있는 아밀라제가 하는 작용들, 그래서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전환시키는 그 역할을 입안에서 제대로 해주었을 때 정말 위가 고마워하죠. 네. 그렇지 않으면 위를 병들게 만드는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위만 병드는 것이 아니고 음식들 전체를 병들게 해요. 그래서 입안에 제대로 된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내려보내게 되면 아래만 병드는 것이 아니라 입안 자체도 병들 수 있는 요소가 많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만약에 위에 열이 자꾸 차게 되면 생짜배기를 내려보내서 위에 열이 자꾸 차게 되면 어디로 간다고요? 그 열이 네, 얼굴로 갑니다. 얼굴 중에 주로 어디로 간다고 했습니까? 구강으로 갑니다. 입술과 구강으로 가서 입안이 헐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입안이 헐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입안이 헌다는 말은 독소를 가지고 있는 열이 입안에 가득 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입안에 열이 차면 그것이 어딘가로 열은 빠져나가고 싶어 해요. 그 빠져나가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입안이 허는 거죠. 헐게 되면 그 헌 부위에서 굉장히 많은 열이 발생해요. 그래서 막 손을 대보면 굉장히 뜨거울 정도고 막 화끈거려서 아파서 견디기 어렵죠. 그런데 그것이 입안에서 본래는 잘못해서부터 출발했는데 대체로는 입안에서 잘못한 것이 위로 갔고 위에서 그것을 위가 견디지 못하니까 그게 위가 열받아 버렸어요. 위가 열받아서 그 열을 다시 위쪽으로 올려보낸 거죠. 막 밀어냈습니다. 위는 자기가 열을 다 갖고 있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밀어 올렸더니 그것이 입안으로 구강으로 갔고 그 열이 막 터져 나오는 모습이 입안이 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 구강암도 있습니다. 열이 계속해서 그 열이 이제는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면 암으로 가는 거죠. 설암도 있죠. 혓바늘이 돋다가 혓바늘이 돋는 것은 혀에 염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염증이 좀 더 심해지고 막 확대되다 보면 지나치게 되다 보면 결국은 뭐가 되는 거죠? 또 이게 설암으로 가게 되는 거죠. 네, 네. 잇몸도 말하면 염증이 생기다가 나중에는 또 그 잇몸암도 아마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렇게 여기에서도 보면 대체로 위에 열이 발생했던 것이 구강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혓바늘이 돋게 하는 것은 어디라고요? 심장의 열이라고 했습니다. 심장의 열은 혀를 말하면 병들게 만들고 또 신장, 콩팥의 열은 어디로 간다고요? 주로 귀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했고요. 간이 열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간이 열받으면 간의 열은 주로 눈으로 가서 눈을 병들게 만들죠. 주로 이제 눈에 핏발이 서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허파에 양쪽에 있는 허파에 가슴에 있는 허파에 열이 차면 어디로 갈까요? 코로 가게 되죠. 축농증이나 비염이나 이런 것들은 코 자체의 문제라고 할 수도 있지만
대체로는 그 허파에 폐에 열이 차거나 폐가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게 됐을 때 폐에 있는 독소들이 얼굴로 올라와서 나타나는 증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얼굴에 나타나는 눈에 관련된 거라면 가능하면 간을 함께 고치는 것이 원인 치료에 해당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입을 제대로 고치려고 한다면 위를 함께 고쳐야 하고, 혀를 고치려고 하면 또 심장을 함께 고쳐야 하고, 네, 이런 식으로 서로 상호 연관된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런 얘기를 아마 서양 의사가 듣는다면 헛맹랑한 소리다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안 들리죠.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은 이런 관점에서 다 문제를 보았고 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상호 연관 관계를 모르면 원인이 풀리지 않아서 결국은 완치를 해내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도 좀 있고 안 했던 이야기도 좀 있고 해서 복습 겸 또 약간의 진도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순전히 지난 시간에 전혀 살펴보지 않았던 부분을 지금부터 이제 살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도 얘기를 간단하게 하고 밥통에 대한 얘기를 넘어갈게요. 식도는 길이가 23cm 내지 25cm 정도 됩니다. 뭐 또 어린이들은 20cm 정도가 되죠. 굵기는 2 내지 3cm 정도가 됩니다. 두께는 4mm 정도 되고요. 네. 이건 상부식도가 있고 상부식도 괄약근이 있고 또 하부식도가 있고 하부괄약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도는 꿈틀운동 혹은 연동운동을 통해서 음식물을 내려보내는 역할을 하죠. 자, 음식물을 내려보내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 대체로 5초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비해서 물과 음식이 다르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물은 뭐다? 음식은 뭐다? 둘 다 물이나 음식은 둘 다 위를 통과하지만 물은 위를 통과할 때 위가 꿈쩍도 하지 않게, 말하자면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물이고, 뭔가 곡기가 들어있어서 위가 뭔가 들어왔네, 음식물이 들어왔네 그러면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음식물이라고 했습니다. 자, 물을 마실 때는 1초 내지 1.5초면 벌써 위에 도달해 버리게 됩니다. 네. 물은 그냥 걸리는 것 없이 내려가죠. 그러나 음식은 그냥 내려가기보다는 약간의 연동운동, 꿈틀 운동을 통해서 음식을 내려보내야만 이게 자연스럽게 내려가게 됩니다. 자, 식도에도 문제가 일어나는 것들이 많이 있죠. 네. 식도가 너무 약해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음식을 조금만 많이 먹어도 이것이 식도가 견뎌내질 못하고 자꾸 어딘가로 휘려고 들고 나중에는 이게 겹쳐지기도 하고 접쳐지기도 하고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것이 식도가 약할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하면 식도 무기력증이라고 할까? 또 때로는 이게 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붙어버려요. 협착증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무엇 때문이다? 식도가 제 기능을 못하는 거죠. 약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약해서. 약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 그렇죠. 그런데 비해서 식도가 병이 들면 식도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식도에 암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역류성 식도염,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해서 위까지 갔던 음식이 다시 자꾸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식도 입으로 다시 나오려고 드는 이런
제대로 그 제기능을 못 하다 보면 그렇게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남자분 네 분에 여자분 네 분으로 그래도 이제 그 어느 틈에 비슷비슷한 숫자가 들어왔네요. 자, 이제부터 제가 그 화면을 공유해서 밥통에 대한 얘기는 좀 더 여러분들이 그림을 봐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밥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밥통의 크기와 구조, 네, 이렇게 생긴 건 아시겠죠? 여기도 보시면 밥통이 그 정상적인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건 정상적인데 위에 실제 밥통을 이렇게 잘라 놓은 것들은 보면 밥통이 막 그렇게 하수되어서 늘어난 것도 있고 뭐 좀 얇아진 표면이 좀 얇아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밥통은 그 가로막 아래, 횡격막이라고 하죠. 가로막 아래 약간 좌측에 있고요. 주머니 모양의 소화기관인데 용량은 성인이 보통 1.2 내지 2리터 정도 되고요. 아주 그 소화, 초등학교 가기 이전의 소화들은 30 내지 50ml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구조는 분문부, 위쪽을 분문부라고 하고 아랫부분을 유문부라고 합니다. 위체부가 있고 위체부는 말하면 위의 본체가 있고 주름벽이 있는 부분도 있고 네, 이렇게 좀 나뉘어지죠. 무게는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500g 정도 되는데 약간 좀 그 병이 들어있는 분이라면 더 무거워질 수도 있고 또 약해져 있는 사람이라면 위가 약해져 있는 경우라면 더 가벼울 수도 있습니다. 네. 자, 밥통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역할을 보면 음식물을 저장합니다. 2시간 내지 7시간 정도를 저장해요. 그 위가 이렇게 그 말하면 짧게 저장하는 것들은 뭐죠? 대체로 짧게 저장하는 것들은 세식을 할 때는 오래 두지 않고 위에서 빨리 내려보내게 돼서 빨리 허기가 진다고 하죠. 빨리 소화가 되는 느낌 때문에 그 채식이 오래 버티기가 이제 쉽지 않죠. 그런데 고기는 육식을 드시게 되면 위가 제대로 그 역할을 해내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서 한 7시간, 때로는 7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든든하다, 뭔가 뱃속이 든든하다는 느낌을 주는 이유가 그만큼 긴 시간 동안 위에서 뭔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위가 하는 역할이 도대체 뭘까? 이걸 물어보면 정답을 맞히기가 쉽지 않은데요. 삭히는 일을 합니다. 위는 소화작용에서 삭히는 역할을 할 뿐이지 여기서 직접적인 뭔가 물질을 변화시키는 일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삭힌다는 거예요. 술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삭혀야 되고 또 대부분의 그 음식은 김치도 사가야 제대로 제맛이 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음식물이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분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먼저 삭혀야 돼요. 삭히는 그 주재료가 뭐냐면 위산입니다. 위산이 매일 3리터 정도가 나와요. 3리터. 정말 많이 나오죠. 한 번 식사 때마다 한 1리터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위산의 강도는 pH 농도가 2 내지 3 정도 되는 강산성입니다. 강산성.
이 정도 되면 위벽이 다 녹아내릴 수도 있는데 위벽에서 나오는 점액들이 위벽을 보호하고 있는 거죠. 네. 자, 더 가봅니다. 연동 운동을 통해서 위도 약간은 움직여요. 서로 연동 운동을 통해서 음식물을 혼합시키는 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화학적 소화는요. 펩신이 단백질을 약간 포도당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라파제라고 하는 것이 지방을 지방산과 글리세린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러나 이것은 아주 미미한 상태고요. 실제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소화시켜내는 과정은 그 다음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위를 조금 더 가볼까요? 밥통과 관계 있는 사물들이라고 해서 우리 의학, 말하면 동양의학의 연관 체계들을 이렇게 다 살펴보았습니다. 작은 질화예요. 자, 제가 이제 이 시점에서 한번 새로운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아시는 분들은 마이크를 켜고 답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몸을 나눌 때, 우리 몸 안에 있는 배알들을 나눌 때 서양의학에서는 장기라고 부릅니다. 장기. 네. 장기매매 뭐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학에서는, 동양의학에서는 장기라는 언어 대신에 뭐라고 말하죠? 장기라는 말은 없어요. 우리에게는. 동양의학에서는 장기 대신에 뭐라고 말할까요? 오장육부? 네, 오장 네. 몇 장 몇 분지는 아직 접어두고 장부라고 말하죠. 장부. 네, 장부. 네, 정답입니다. 장부라고 말해요. 그런데 뭘 장이라고 하고 뭘 부라고 했을까요? 뭘 장이라고 하고 뭘 부라고 나누었을까요? 서양의학에서는 장부라는 개념이 없어요. 우리 의학에서는 장기라는 개념이 없어요. 네. 그런데 네. 우리 의학에서는 장부를 나눴는데 어떤 것들을 장이라고 부르고 어떤 것들을 부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5장이 돼도 좋고 6장이 돼도 좋은데 5장을 다 꼽아보면 뭐가 그 장이죠? 위장, 네? 위장, 소화기관. 네, 소화기관이 다 장인가요? 아닙니다. 네, 장자가 들어있다고 다 장일까요? 영양소를 분해하는 것, 영양소를 분해하는 곳들이 다 장일 수 있을까요? 이것 굉장한 과학인데요. 서양의학은 이것에 대해서 별로 주목하지 않아요. 우리 조상들은 벌써 3,000년,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벌써 이걸 확립하고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장이라고 한다. 이런 것들은 부라고 한다. 굉장한 과학입니다. 동양의학이 두리뭉실되어 있을 것 같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철저하게 과학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 이제 제가 요 답을 말씀드리고 나면 그때는 아, 그렇구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장은 남성, 여성 가운데 여성일까요? 남성일까요? 남성. 남성. 네. 반대로 말씀해 주셨네요. 여성을 장이라고 해요. 아, 네. 여성을. 부가 남성이에요. 그런데 아, 네. 역할이 어떻게 나눠지느냐 하면 여성의 역할은 평생토록 일을 해도 티도 안 나요. 쉬지 않고 일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난 때로부터 죽을 때까지
쉬면 탈나는 게 장이에요. 좀 혹독하지 않아요? 평생토록 쉬지 않고 일을 해야만 생명이 유지될 수 있는 부분이 장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꼽아보세요. 뭐가 있죠? 심장, 심장이 멎어버리면 죽어요. 평생 뛰어야 돼. 네. 또 위장, 위장이요. 위장은 하루에 몇 시간씩은 항상 놀고 먹어요. 위장은 일하면 안 돼요. 쉬지 않고 일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간식 먹고 또 사탕 먹고 뭐 먹고 밥 먹고 계속 살쪄요. 하다 보면 예? 살쪄요. 살만 찌는 게 아니고 위가 과로해서 죽어요. 그러니까 부는 자기에게 일감이 왔을 때만 일해요. 일감이 딱 사라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쉬어. 쉬게 해줘야 돼요. 쉬지 않으면 탈나는 게 부예요. 옛날로 보면 요즘은 남녀가 좀 뭐 크게 차이가 안 나지만 옛날로 보면 남성들은 열심히 힘을 내서 일하는 동안에는 일을 해야 되고 일이 끝나고 나면 쉬어야 돼요. 안 그러고 계속 일을 시키면 탈이 나요. 그런데 여성의 일은 보이지 않게 내 있어서 하루 종일 일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었죠. 그런 것처럼 말하자면 장은 끊임없이 일해야 돼요. 자, 심장이 그렇고 허파가 그렇고요. 허파, 숨 쉬는 일을 그만두면 이거 죽잖아요. 또 네. 뭐가 그럴까요? 신장? 신장, 네, 콩팥. 피를 걸러서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신장이 일을 쉬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투석해야 돼. 인공투석을 해야 돼요. 음. 네, 신장이 쉬어도 괜찮으면 안 해도 되는데 신장도 끊임없이 일해야 되는 장부고요. 또 뭐가 있죠? 간도 끊임없이 일해야 돼요. 왜? 해독작용도 해야 되고요. 영양분도 만들어야 되고 간이 하는 일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간도 끊임없이 일해야 하고 또 하나 남은 게 뭘까요? 이게 지라예요. 제가 써놓은 지라예요. 이게 지라는 면역 역할을 담당해요. 면역성 우리는 그 선천적 면역과 후천적 면역, 결핍성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 면역성 얘기를 많이 하죠. 그 면역을 우리 몸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는 것은 지라예요. 비장이에요, 비장. 네. 그런데 서양의학은 그걸 별로 인정하지 않아요. 면역을 어디서 담당하는지도 모르는 거죠. 근데 지라가 튼튼하면 면역력이 튼튼할 수 있어요. 그래서 면역력을 담당하고 있는 췌장암 이런 것들이 걸리고 나면요. 거의 살아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하죠. 네. 자, 그래서 말하자면 장과 부는 서로 짝을 이루고 있어요. 네. 그래서 밥통은 자기에게 일이 주어졌을 때만 일하고 음식물이 주어졌을 때만 일하고 싹 내려보내고 나면 몇 시간 동안 쉬어야 돼요. 그래서 요새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는 것도 나오죠. 네. 저녁 8시까지 모든 식사는 다 끝내고 그 다음에 물만 마시고 그 다음에 어느 때까지? 네, 다음날 16시간 후까지 다음날 점심시간까지는 안 먹는 것 이런 걸 요새 간헐적 단식이라고 말하죠. 네. 자, 그래서 작은 지라 네. 얼굴에서는 뭘 맞는다고요? 입과 입술 그 다음에 입이라고 했을 때는 이 구강 전체를 말합니다. 구강 전체 입술까지를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몸에서는 밥통은 살을 감당해요. 살과 관계가 있어요. 살이 찌고 빠지고는 위에 달려 있습니다. 지라에 달려 있기도 하고요. 이게 서로 짝이기 때문에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지라나 위가 살을 찌고 빠지게 하는데 관계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맛은 단맛이에요. 위가 좋아하는 맛은
단맛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처음에는 달지 않아요. 탄수화물은 달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침하고 잘 섞어서 내려보내게 되면 완전히 포도당으로 전환됐단 말이에요. 탄수화물이. 그러니까 그 포도당으로 전환된 것이 들어왔을 때 위는 너무나 좋아해요. 단맛. 그래서 말하면 사람이 전체적으로 체력이 허약한 사람은 가끔 단맛을 먹어주는 것이 필요해요. 자, 철은 늦여름이에요. 늦여름. 늦여름에 한여름이 지나고 늦여름이 됐을 때 이때 위가 탈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때 늦여름에 배탈 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돼요. 여름 동안에 내 찬 것, 덥다고 찬 것만 잔뜩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때는 늦여름이 돼서 위가 기진맥진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름에 찬물 마시고 빙수 마시고 빙수 먹고 뭐 이렇게 막 하다가도 열흘에 한 번씩 뭘 해주죠? 네, 보신을 해줍니다. 네, 뜨거운 것, 그 다음에 막 그 열이 나는 음식을 먹어줘서 위를 다시 열로 데펴 놓아야만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위는 늦여름을 가장 잘 지켜내면 됩니다. 네. 자, 과일은 대추, 오곡은 피, 이것들은 다 위가 약할 때 굉장히 좋은 음식이다, 그런 뜻이고요. 빛깔은 누런 빛입니다. 누런 빛깔을 띠는 것들이 상당히 그 위에 좋은 음식일 수 있다. 네, 그런 뜻이고요. 소리는 흥얼거리는 소리, 신난다. 뭐 이런 그 흥얼흥얼거리는 소리를 내는 게 그 위의 소리고요. 그 다음에 소리결은 궁소리인데 이게 궁은 어떤 때 나는 소리일까요? 이거는 땅을 밟을 때, 디딜 때 궁, 궁, 궁. 네, 북소리나 비슷하기도 하고 땅의 소리입니다. 땅을 밟을 때, 무거운 물체가 땅을 딛게 될 때 나는 소리가 궁입니다. 그래서 밥통은 땅과도 관련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쪽은 중앙이고 우리는 동서남북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앙도 있는 거죠. 중앙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밥통입니다. 그 다음에 그 침자리와 관련돼서 숨길과 관련돼서 보면 족궐음 위경이라고 부릅니다. 족궐음. 그 족은 다리에서부터 출발한다는 뜻이고요. 다리에서 궐음이라고 하는 궐음. 그러니까 대음, 소음, 궐음 이렇게 이제 나누어 줄 수 있는데, 네, 궐음의 위경 의 침자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더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밥통이 튼튼하면 어떤 모습일까? 밥통이 튼튼하면 소화가 잘 돼요. 네, 소화가 잘 되고 눈이 맑고 깨끗해요. 눈이 탁하다 아니면 맑다는 밥통의 깨끗함에 달려 있습니다. 아이들 눈을 보면 참 눈이 맑구나,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런데 매일 고기와 술에 쩔어 있는 분의 얼굴을 보면 눈이 어떨까요? 눈이 굉장히 탁해요. 눈에 이미 많은 독소가 끼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밥통에 이미 많은 문제가 독소가 이렇게 잔뜩 쌓여 있다는 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네. 눈에는 간이 주로 담당한다고 했는데 간은 핏발이 서는 것과 간이 허해지면 눈이 침침해져요. 눈이 침침해져서 잘 안 보이려고 들어요. 네.
그런 건 간이 맡아요. 같은 눈이지만 그러나 눈에 백내장이 있거나 녹내장이 있는 쪽은 어느 쪽일까요? 그거는 안쪽이기보다는 오히려 밥통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맑으냐 깨끗하냐 아니면 탁하냐. 네, 밥통이 튼튼하면 신뢰심이 강해요. 믿음직해요. 네, 믿음직한 느낌이 들고 생각이 깊어요. 네, 막 섣불리 말하지 않고 그래도 생각이 깊어서 사려가 깊다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뭔가 자신감이 넘쳐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고요. 자, 걷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잘 걸을 수 있고 잘 걷는 것과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면 위가 튼튼하지 않으면 걷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무릎 관절염이 온다거나 아니면 무릎이 아주 약해질 수도 있거든요. 네. 자, 건강한 거 봤어요. 이제 위가 약하면 어떤 증상이 올까? 약하면 오는 증상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쏙쓰림이 와요. 쏙쓰림이. 그래서 어떤 분이 막 식사 때만 되면 막 속이 싹싹 쓰려서 막 신물이 올라오기도 하고 속이 쓰려서 그냥 있기가 곤란해서 병원에 가서 내시경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내시경 하니까 뭐라고 답이 나왔을까요? 의사의 진단 결과 어떻게 결과를 알려주었을까요? 제가 이거 들은 바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게 아니고 들은 한 3명으로부터 들었던 내용이 뭐냐면 거의 비슷했어요. 쏙쓰림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내시경을 했더니 의사가 뭐라고 그러더라? 신경성 위염이라고 하더라. 네, 거의 대부분 다 비슷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답일까요? 아니요. 이거는 오진입니다. 왜? 내시경은 이미 들어가서 사진으로 다 그 카메라로 봤어요. 사진으로 봤는데 속이 쓰린데 안에 염증이 있을까요? 염증이 있으면 쏙 쓰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파요. 아파야 돼요. 그런데 아프진 않고 속이 쓰리기만 해요. 그건 뭐라고요? 네, 이거는 위가 약해서 그런 거예요. 염증은 없어요. 없는데 그런데 염증은 없는데도 뭔가 답은 해줘야 되겠고 원인은 모르겠고 그러니까 뭐라고 둘러댔을까요? 신경성 위염. 신경 쓰면 염증이 생기고 신경 안 쓰면 안 생긴다. 이런 정도의 애매한 답변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시경 아니면 CT, MRI 다 현대적 기계들이 절반은 알아요. 절반이란 건 뭐다? 병이 들었을 땐 알아요. 염증 다 잡아낼 수 있어요. 네? 염증 다 알아낼 수 있죠? 암 다 잡아낼 수 있어요. 구멍 뚫린 거 다 알아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뭐예요? 다 병든 쪽이에요. 병든 건 알아낼 수 있지만 약해서 나타나는 증세는 거의 못 알아봅니다. 보세요. 쏙쓰림도 모르고요. 위에 경련이 일어나거나 위 하수가 된 것도 내시경 들어가 봤자 몰라요. CT 촬영해도 몰라요. 네. 자, 이런 것들은 약해서 나타나는 증세예요. 늘 먹어도 허기진 느낌이 들어요. 먹어도 오히려 자꾸 이제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그런 느낌이 드는 건 위가 약할 때고요. 당뇨가 있는 사람도 초기에는 위가 약해서 걸리게 되는 증세입니다. 네. 자, 비만도 위가 튼튼하면 비만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제대로 저장을 제대로 못하게 되니까 엉뚱하게 살로 저장을 시키는 것이 비만이에요. 네. 그리고 신경통도 올 수 있고요. 그리고 3차 신경통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3차 신경통. 네, 여기 볼기짝 안쪽,
볼기짝 안쪽 이 부분을 3차 신경통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아프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이 아프대요. 네, 정말 잠도 못 자고 치통보다도 더 아픈 게 그 3차 신경통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얼굴에 신경통이 오는 것인데요. 이것도 그 말하면 그 신경통 자체는 서양의학에서는 짚어낼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 때문에 오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위가 약할 때 온다는 거죠. 위를 튼튼하게 해주어야만 이게 완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 무력증도 올 수 있고요. 그리고 위가 약하게 되면 정력도 감퇴됩니다. 네. 자, 이상이 위가 약할 때 나타나는 증세. 아까 건강할 때 나타나는 증세도 봤죠. 네, 건강하면 어떤지, 위가 약할 때는 어떤지. 네. 그 다음에 이 약하다면 어떻게 처치해 줘야 될까 보겠습니다. 약한 밥통을 튼튼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식간 공복에 물을 잘 마셔줘야 합니다. 물 잘 마시기. 물을 아무 때나 많이 마시라는 뜻이 아니고 많이와 잘 마시는 건 좀 다른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물 한 잔 마시는 것은 보약일 수 있습니다. 아침과 점심 사이에 공복에 물을 잘 마시는 것은 보약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음식 먹기 직전, 말하면 한 10분 전에 물을 잔뜩 굴꺽굴꺽 마신다든지 밥을 먹고 난 직후에 한 5분, 10분 후에 또 막 커피 한 잔씩을 갖다 들이붓는 것은 이것은 보약이 아니고 독약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을 잘 마셔주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위가 약하면 찰밥을 오래 꼭꼭 씹어서 잘 드시는 게 좋습니다. 찰떡도 도움이 됩니다. 네. 양배추나 브로콜리, 당근, 감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양배추를 갈아서 그 숲을 끓여도 좋고 혹은 양배추 뭐죠? 주스, 양배추나 브로콜리 주스를 만들어 먹어도 좋고 쪄서 양념장과 이렇게 함께 쌈을 싸 먹어도 좋고 찍어 먹어도 좋고 당근도 익혀서 먹어도 좋고 아니면 생당근을 그걸 그 양념장에 찍어서 아주 맛있게 꼭꼭 잘 씹어 먹어도 좋습니다. 감도 상당히 약한 밥통을 튼튼하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감은 많이 먹게 되면 변비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또 있기는 하죠. 민들레와 쑥, 마차 이런 것들도 좋습니다. 이전에 우리 조상들은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면 체했거나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면 쑥을 찧어서 쑥을 절구로 찧어서 그 쑥물을 먹기도 하고 또 민들레 뿌리를 달여서 먹기도 하고 마차를 이렇게 끓여 마시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약한 밥통을 튼튼하게 하는 데 좋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쁜 마음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오장육부 가운데 제일 감정에 민감한 것이 자신의 감정에 민감한 것이 밥통입니다. 네. 그래서 고부간에 음식을 먹다가 며느리가 조그만 말을 기분 나쁘게 해도 시어머니의 목이 메이면서 밥이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억지로 꾹꾹 넣었다가는 어떻게 되죠? 바로 체해버리게 됩니다. 그 반대일 수도 있죠. 맛있게 먹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뭐라고 잔소리를 한마디 탁 이렇게 뱉으면 그때는 또 그 며느리가 체하게 되고 며느리가 체하게 되면 며느리의 젖을 빨던 아기도 함께 체하게 되고 네.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산에 막 등산을 가든지 야외에 가서 먹는 밥은 평소보다도 1.5배 내지 2배 정도를 먹었는데도 전혀 체하지 않는 것은 우선은 즐겁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거기에 훨씬 더 좋은 공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좋은 공기와 감정 이런 것들이 약한 밥통을 튼튼하게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약하면 간식을 잘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공복에 침 삼키기. 자,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침이 많이 생겨요. 물을 많이 마시지 않으면 침이 잘 생기지 않는데 침이 많이 생기면 이 침을 또 신 것을 생각하면서 침을 막 입안에 고이게 만들어요. 입안에 침을 가득 고이게 해서 이렇게 꿀컥꿀컥 삼키게 되면 공복에 침을 삼켜서 위로 내려보내게 되면 이건 위를 아주 윤택하게 만드는 건강하게 만드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지난주에도 침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드렸던 얘기지만 침과 섞어서 천천히 먹기. 최소한 건강하려고 하면 50번 정도는 씹어서 먹어야 한다. 뭔가 자신이 위에 병이 있기 때문에 그걸 치유하겠다고 생각하면 100번 정도는 씹어서 먹는 것이 좋다. 세상 걱정 없이 살기를 원하는 그런 신선이 되려고 하면 정말 건강한 삶을 살려고 들면 200번을 씹어라. 네. 이게 그 신선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복근 운동을 매일 한 500개쯤을 해보세요. 복근 운동. 복근 운동 이게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시겠죠? 아는 분들은 알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반듯하게 누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반듯하게 누웠는데, 반듯하게 누워서 다리를, 자, 다리를 제 팔로 봤을 때 아래 위를 나누겠습니다. 팔꿈치 아래는 다리라고 생각하고 다리를 들어 올리는데 복근 운동을 하라고 하면 이걸 너무 높이 90도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옳지 않습니다. 30도. 가장 높이 들었을 때가 30도. 그 다음에 15도. 5도까지 내려도 괜찮아요. 닿을 듯 말 듯 할 때까지가 좋습니다. 자, 5도에서 30도. 네, 이런 식으로 들이마시고 내뿜고 네, 이렇게 해서 이걸 몇 번을 하라? 하루에 500개쯤은 하세요. 근데 처음에 이걸 해보도록 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지금 누워서 제 말을 들으면서 하셔도 되는데 100개를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막 허리가 끊어지는 듯이 아프기도 하고 무릎이 아프기도 하고 막 허벅지도 아프고 굉장히 많이 땡기고 아프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지 말고 그러나 한 30개쯤은 누구나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워낙 배가 약하면요. 배가 약하면 30개도 못해요. 그런데 이걸 계속 복근 운동을 하루에 5개씩이라도 늘려가게 되면 조금씩 늘리면 100개를 무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또 100개에서 150개, 200개로 늘리고 300개로 늘리고 쉬지 않고 500개를 해도 무난할 정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의 위는 이미 다 나았습니다. 네. 500개를 무난하게 할 수 있을 만큼 매일 500개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허리도 튼튼해지고요. 네, 그리고 무릎도 튼튼해질 수 있고, 그리고 네, 위도 튼튼해집니다. 특히 이렇게 하는 동안에 위가 어떻게 되냐면 주로 우리는 보이지 않게 위가 하수되어 있어요. 하수되어 있던 위가 점점 제자리를 찾아서 올라와서 하수가 해결되기 시작해요. 위가 약하면 식도가 자꾸 늘어지면서 아래로 쭉쭉 늘어져요. 위 자체도 탄력이 없이 아까 위 그림 보았죠? 아주 이게 길어지면서 그냥 자꾸 축축 늘어지는 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위를 다시 건강하게 튼튼하게 만들려면 네, 복근 운동, 침과 섞어서 먹기, 네, 기쁜 마음으로 먹기, 양배추, 브로콜리, 당근 뭐 이런 것들이 좋다는 거예요. 찰떡, 찰밥도
아주 좋습니다. 물구나무서기도 참 좋긴 한데 이거는 그 요가에서 가르치는 물구나무서기인데요. 이것도 위하수를 고치는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너무 무리하게 되면 목에 무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면 이미 이제 위염으로부터 암으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런 위가 벌써 여기저기 울퉁불퉁 부어오른 모습이 보이죠. 위에 독소가 잔뜩 쌓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선생님, 근데 저는 네. 그림이 안 보이는데요. 아, 그림이 안 보여요? 예, 예. 그림 공유 화면에서 지금 그 그림을 띄워놨는데 아, 저도 안 보여요. 그림 그래요? 네. 저도 안 보입니다, 선생님. 전 저만 이렇게 안 보이시게 한 줄 알았어요. 그렇구나. 아니 제 화면에서는 지금 그림이 떴는데 왜 안 보이는지. 화면 공유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글자만 나오고 네, 화면은 안 나와요. 그래요? 근데 말씀은 다 이해했습니다. 아니 화면 자체가 지금 안 나오는 거예요? 예, 네. 예. 화면 공유 안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셔야 돼요. 아, 다시 한번 그러면 해보시죠. 네, 다시 그럼 해볼게요. 네. 아, 이제 나왔네요. 네, 지금 나왔어요? 예, 예. 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걸 지금까지 그러면 화면이 없이 얘기를 들으셨단 말인가요? 예, 네. 눈 감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보이나요? 예, 잘 네. 보입니다. 아, 네네네. 네. 제가 계속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랬군요. 지금 이 위가, 이 그림에 나타나는 위가 말하자면 지금 그 위염의 상태를 넘어서서 이제는 위암으로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여기저기가 불룩불룩해졌고, 또 거기다가 이 부분은 이제는 독소가 가득 차서 암으로 전환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러니까 암은 처음부터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게 아니고 뭐다? 독소가 쌓여 있을 때 쌓여서 암은 독을 먹고 자라는 겁니다. 그냥 깨끗한 상태의 위에는 암 걱정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지금 접어들었는데요. 위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중에 세 가지가 하나는 건강한 위, 네, 건강한 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조금 전에 본 것이 약한 위를 봤고요. 이번에는 병든 위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병든 위. 병이 들게 되면 얼굴에 위가 병이 들면 얼굴에 여드름이 많이 나요. 중고등학생 때 여드름이 많이 나죠. 근데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왜 그럴까요? 합통에 열이 차 있기 때문입니다. 왜? 중고등학교 시절에 많이 먹거든요. 자기가 왕성한 소화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화력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너무 많이 먹고 제대로 소화시켜내지 못하기 때문에 위에 차 있던 열이 위로 얼굴로 올라와서 여드름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여성들이 기미가 자꾸 낀다? 위가 깨끗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기가 열꽃이 핀다? 위가 깨끗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이런 게 위가 실할 때 병 들어가고 있을 때의 나타나는 증세고, 구안와사, 눈과 입이 돌아가는 이런 구안와사도 밥통이 병들었을 때고, 눈에 다래끼가 나요. 눈에 다래끼. 눈은 아까 제가 이제 주로 간과 위 두 가지만 딱 고치면 눈은 거의 다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진짜 눈에서만 나타나는 증세가 있을 수 있어요. 눈 자체의 문제로. 그러니까 세 가지를 봐야 되는 거죠. 눈 자체에 진짜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네, 그거 하나 봐야 하고, 그 다음에는
간에 열이 찼나 아니면 간이 너무 부실해졌나 허해졌나 요거 봐야 돼요. 네. 그 다음에는 위에 열이 찼나 아닌가 깨끗한가 이걸 보면 위에 열이 차면 어디로 간다고요? 위에 열이 차면 주로 입안으로 간다고요. 입안으로. 입안이나 입술이 흐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좀 더 올라가면 그 열이 좀 더 올라가면 눈에서 다래끼가 나기 시작해요. 네. 이것도 말하자면 그 밥통이 병들었을 때 나타나는 증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코가 자꾸 막혀요. 코가 뻥 뚫리질 않고 자꾸 코가 막혀서 자꾸 풀어야 되기도 하고 이게 코도 말하면 허파, 폐의 문제이긴 한데 코 막힘, 그러니까 코에 염증이나 비염이나 축농증 이런 것들은 전부 말하자면 그 폐의 문제예요. 그런데 코가 자꾸 막힌다, 뻥 뚫리지 않는다. 이거는 밥통이 병들었을 때 나타나는 증세일 수 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밥통이 건강하지 않으면 또 구역질이 나요. 자꾸 위가 자기 음식물이 들어가면 보관을 하려고 들지 않고 이걸 막 밀어내요. 위로 밀어내 올리는 거죠. 아래로 정상적으로 조금씩 잘 내려보내야 이게 정상인데 위로 그냥 밀어 올리는 것이 구역질이고 멀미도 비슷하죠. 트림이 나는 것도 그렇고 트림도 위가 깨끗하면 잘 나지 않는데 위에 가스가 찼는데 이 가스를 어딘가로 내보내고 싶어 할 때 트림이 나기 시작해요. 네. 자, 또 넘어갑니다. 여성들이 젖꼭지가 아플 때도 이게 밥통이 병들었을 때 나타나기도 해요. 근데 아래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젖꼭지 아픔뿐만 아니라 유방암도 젖꼭지가 나왔으니까 유방암도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유방암도 밥통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유방 자체의 탈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밥통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고 기능하지 않고 병이 들 때 유방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병이 들 수 있다는 것을 얘기 드립니다. 네, 밥맛이 없고 밥통이 병이 들게 되면 밥맛이 없고 그 다음에 중환이 어디냐면 윗배의 중간 부분입니다. 중간 부분. 네, 윗배는 배가 우리가 두 개잖아요. 전체 배를 하나라고 하는데 그러나 배를 둘로 나눌 수 있죠. 어디를 기준으로 하나요? 네, 배꼽을 기준으로 해서 배꼽 위에서 명치까지를 윗배, 배꼽 아래에서 생식기 있는 데까지를 아랫배라고 부릅니다. 아랫배. 그런데 윗배의 중앙에는 뭐가 있나요? 윗배의 윗배의 중간에 주로 위가 들어 있습니다. 예, 위가 들어 있는데 딱 중간 지점이 중환이라고 하는 그 위의 모혈, 밥통의 모혈이라고 하는 것이 그 중요한 침자리인데요. 그 침자리가 있는 곳이 중환입니다. 중환을 딱 이렇게 눌러보면 거기에 심한 압통을 느끼는 곳이 느끼는 경우에 제가 이제 복진을 할 때 많이 씁니다. 저는 그 진단을 할 때 사람을 진단할 때 오진법을 다 쓰거든요. 오진법. 예, 근데 이제 그 오진법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진단법 가운데 하나가 맥진도 있죠. 맥을 짚어서 진단할 때도 있고 그런데 배를 눌러보는 진단이 훨씬 더 정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환을 누르면 압통을 심하게 느끼게 되면 그때는 위가 튼튼하지 않구나 병들었구나 그걸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소화불량이나 위하수가 올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위염, 위궤양, 위암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잘 알죠. 뭐 이거는 소화불량, 위하수, 그 다음에 위염, 위궤양, 위암 이건 다 밥통탈이로구나 알죠. 그 다음에 밥맛이 없다 이것도 알아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거의 밥통탈이구나를
서양 의학은 연결시키지도 못하고 학습한 사람이 아니라면 이거는 모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눈다래끼를 어떻게 밥통탈라하고 연결시키겠어요? 구안화사를 어떻게 연결시킵니까? 여드름이나 기미를 어떻게 밥통탈하고 연결시키겠어요? 그러나 우리 의학에서는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이런 것들 증세가 있으면 밥통이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라는 신호라는 것을 이렇게 징조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류마티즘도 밥통탈로부터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무릎 아픔, 관절염도 마찬가지고요. 네. 자, 이런 병든 밥통을 튼튼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네, 이제 또 가볼까요? 병든 밥통을 튼튼하게 하는 최고의 명약 방법은 뭐라고요? 우선 명약으로는 병든 밥통을 튼튼하게 하는 명약으로서는 공복에 침을 삼키는 것, 그게 약한 위를 고치는 그 튼튼하게 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병든 위에 염증이 있거나 구멍이 났거나 했을 때도 그걸 고치는 좋은 방법인데, 극약 처방에 해당되는 것은 단식하는 거예요. 음식을 아예 끊어버린 겁니다. 물만 마시고요. 네, 이게 병든 밥통을 튼튼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는 적게 먹기. 네, 2분의 1만 채우기. 위의 2분의 1만 채우기. 적게 먹게 되면요. 적게 먹게 되면 말하자면 밥을 아예 딱 평소에 먹던 것보다도 절반을 딱 들어놓고, 모든 반찬도 평소에 먹던 것보다 절반으로 딱 들어놓고 먹기 시작하면 밥이 갑작스럽게 소중하게 보여요. 많이 있는 상태에서 적게 먹는 정도가 아니라 딱 들어놓고 적게 먹는 것을 아예 생활화하게 되면 그때는 정말 음식이 너무 맛있습니다. 또 아까워서라도 오래 씹게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현미잡곡밥과 생야채식, 이런 것들이 건강한 밥통을, 병든 밥통을 튼튼하게 만드는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건 뭐 당뇨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가장 좋은 그 치유법, 치유식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죠. 네. 그 다음에 담백한 음식, 가능하면 기름이 적게 들어간 음식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네. 기름이 적게 들어간 스님들 보면 고기를 먹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건강체를 볼 수 있잖아요. 또 거기다가 피부가 어떤 화장품을 쓰는 분보다도 스님들의 피부가 훨씬 더 좋은 걸 때로는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말하자면 아주 담백한 음식을, 그리고 정성 들여 먹고, 그리고 거기다가 씻지도 않고, 말하자면 그릇을 별도로 씻지 않고 자기가 먹었던 그릇에 그 물을 다시 부어서 그걸 깨끗하게 닦아 가지고 그걸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시는 정도잖아요. 그렇게 정갈하게 음식을 먹게 되면 정말 밥통이 튼튼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암에 걸린 분일지라도 암에 걸린 분들을 바로 그 병원으로 보내기보다는 공기 좋고 맑은 산속으로 보내서 그 정갈한 음식, 담백한 음식, 현미잡곡밥과 생야채식으로 이렇게 먹게 되면, 물론 저는 먹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게 뭐라고요? 아예 단식하는 겁니다. 밥을 끊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몸속에 쌓여있는 밥통을 비롯해서 몸속에 쌓여있는 독소를 빼는 것부터 먼저 하는 게 단식이고요. 그 다음에 그 독소를 이제는 더 이상 넣지 않고 완전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이게 이제 새로운 음식 먹기인 거죠. 네. 저는 1년에 2차례씩 5박 6일짜리 프로그램, 단식 프로그램을 지도하는데, 그때마다 보통 한 20명에서 50명 정도가 저와 함께 프로그램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29년 동안 해왔던 프로그램이었는데 올 그 새해맞이 단식은 못했습니다. 막 신청자들이 세도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모임 여럿이 함께 모이는 것이 5인 이상 모이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서 처음에는 10명만 모집했다가 다른 분들 다 사양하고 10명만 했는데도 그 10명이 모일 수가 없어서 끝내는 다 그냥 취소했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단식 프로그램이 꼭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침 놓고 뜸 뜨는 건데 배에다 침을 놓고 뜸 뜨기도 하고 손바닥에 뜸을 뜨기도 하고 발바닥에 뜸을 뜨기도 합니다. 침 놓고 뜸 뜨는 이런 일들을 하면 밥통이 병들어 있는 것도 말하면 절제술을 쓰지 않고도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복근 운동은 위가 약할 때도 좋고 병들어 있을 때도 튼튼하게 만드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밥통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정도 했네요. 물구나무 서기도 아까 약할 때도 좋고 병들었을 때도 좋은 그 운동입니다. 자, 이 이외에도 밥통과 관련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빨리 빠른 속도로 진행해 가 보겠습니다. 생명 유지의 기본은 먹는 일인데 좋은 먹거리를 선택하고 제철에 제 땅에서 나는 독이 없는 먹거리. 네. 제철에 제 땅에서 났다고 하더라도 독을 잔뜩 머금은 것들, 제초제라고 하는 독도 머금고 농약 이런 것들을 성분을 비료도 독이에요. 네. 그런 독을 잔뜩 머금고 있는 먹거리보다는 제철 제 땅에서 독을 담지 않은 건강한 먹거리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는 재료를 잘 선택했다면 두 번째로는 건강한 조리법이 좋습니다. 저는 저희 집에는 항상 잡곡밥을 많이 먹는 편인데요. 현미 잡곡밥. 때로는 15곡밥 내지 30곡밥을 해먹기도 합니다. 어려울 것 같지만 간단해요. 몇 가지를 항상 놓고 쌀을 씻을 때 이걸 몇 가지 조금씩 이렇게 넣어서 전체를 다 뒤섞어 놓게 되면 정말 밥을 먹는 것만 하더라도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천연 조미료를 많이 쓰세요. 인공 조미료는 아예 걷어치우고 천연 조미료를 많이 쓰시면 됩니다. 천연 조미료들 많이 있잖아요. 네, 우리 주변에 들깨가루, 예를 들면 참기름, 그 다음에 또 깨소금, 그리고 또 마늘 다진 것, 뭐 이런 것들이 다 천연 조미료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미역, 다시마, 또 해초 가루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게 되면 정말 맛있는 음식을 해 먹을 수 있습니다. 자, 바르게 먹기, 적당량을 천천히 알맞게 규칙적으로 국물을 적게 먹는 이런 것들이 잘 먹는 일이죠. 그 다음에 온세미로 먹기, 통째로 있는 그대로 먹기, 가능하면 먹을 수 있는 것이라면 껍질째 먹는 것이 좋고, 저는 사과를 먹을 때 농약 친 사과라는 걸 알면서도 거의 그래도 요즘은 농약을 좀 적게 치는 것도 있고 또 독성이 약한 것들을 이렇게 치기도 하고, 그래서 또 농약이 씻겨 내려갔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하여간 껍질을 좀 깨끗이 닦아서 껍질 있는 채로 먹는 그런 방법을 많이 선택합니다. 그럴 때 현미도 말하자면 온세미로 먹는 방법 가운데 하나인 거죠. 통째로 먹고 있는 거죠. 생명력이 있는 부분을 같이 먹어주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누누이 얘기하지만 위는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분에 따라 좌우되는 이런 장부이기 때문에 즐겁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것도 위를 튼튼하게 하는 또 다른 좋은 방법이고요. 잘 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매일 너무 운동량이 부족해도 음식이 잘 소화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잘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그 방법들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먹거리와 건강, 사람은 먹은 대로 형성됩니다. 그 사람이 먹은 것이 곧 그 사람이 됩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성격이나 몸이나 정신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땅의 기운이 음식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땅의 기운만이 아니라 그 먹거리 속에는 하늘의 기운도 함께 담겨져 있죠.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모든 식물들은 탄소 동화 작용을 하고, 그리고 땅 속에 있는 영양분을 받아서 또 그 새로운 자기 자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친구를 우리가 먹게 되니까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을 다 우리 몸에 받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네. 네, 그러면서도 우리도 또 땅의 기운을 직접 받는 방법이 맨발로 흙을 밟기, 네, 이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모자도 쓰지 않고 햇볕에 노출돼서 내 온몸을 이렇게 그 하늘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와 사랑으로 먹기. 네. 감사하면서 먹는 것, 즐겁게 먹는 것보다도 더 잘 소화시킬 수 있는 건 아마 드물 겁니다. 자, 밥통과 관련된 얘기, 위암으로 위를 절제해도 살 수 있습니다. 새로운 위가 만들어집니다. 위암으로 위를 100% 절제했다고 하더라도 위가 없어도 또 식도와 소장을 연결시켜 놓았는데 그 가운데서 또 조그마한 위가 그 새로 만들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간을 떼버리면, 말하면 장에 속하는 것들은 떼면 못 살아요. 네. 그런데 부에 속하는 것들은 없어도 가끔 삽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여자는 없으면 안 되는 존재고 남자는 가끔 없어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간이나 심장이나 지라나 콩팥이나 또 그 남아 있는 게 뭐죠? 허파 이런 것들은 떼어버리면 아예 못 살아요. 못 살죠. 그래서 남의 거라도 가지고 와서 갈아 끼워줘야 돼요. 네. 그런데 비해서 아예 담낭, 쓸개 같은 것들은 없어도 살잖아요. 위도 없어도 살아요. 네. 네. 소장의 일부도 버려도 살고 자, 그 다음에는 쓴물 토할 때 소화할 수 없는 물질 몰아내기. 말하면 뭔가 구역질이 난다든지 토한다고 이런 것들은 위가 스스로 저장해 놓기가 어려운 물질들이 있을 때 이걸 그냥 쏟아내는 거죠. 아래의 쓸개물이 올라와서 쓴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음식물의 이동 속도는 십이지장이 조절을 해내고 있습니다. 십이지장과 관련된 얘기는 다음 이제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는 누군가 젊은 친구가 체험한 얘기를 사례로 그냥 들어드릴게요. 밥을 엄청 많이 먹었는데 배가 아플 때까지 먹었대요. 그런데 그랬더니 얼굴에 여드름 나고 살찌고 피부에 이상이 오고 그랬는데 밥을 많이 먹으면 쏙 쓰리고 쏙도 아프고 막 그랬습니다. 이상 피부를 뜯으면서 밥통에 부담을 줄이려고 노력했대요. 피부에 이상이 오게 되니까. 네. 피부에도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이상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음식을 줄였더니 피부가 우선 좋아졌대요. 피부가 좋아지고 몸도 덜 부대껴서 마라톤에도 이제 출전할 수 있게 되기도 했고 몸의 상호 연관성도 서로 깨닫게 되어서 기분이 좋아졌답니다. 얼굴에 여드름도 줄고 살도 좀 빠지고 피부 이상도 좋고 그런 체험을 들려준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좀 적어보았습니다. 류마티성 관절염은 전에 제가 류마티성 관절염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원인을 찾아가면 밥통탈이고 류마티성 관절염을 현상 치료하는데 제일 좋은 것은
후황과 뜸이라고 제 사례를 제일 첫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그걸 원인을 치료하려고 하면 단식을 통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독소를 싹 빼버리고 그리고 현미 잡곡밥을 이렇게 그 기본으로 하면서 소화력을 높이면 류마티성 관절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유를 중지하겠습니다. 시간이 아이고야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제 시기가 잘못된 거 아니죠? 9시 48분이네요. 벌써 끝날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직도 세 가지가 더 남았네요. 12지장과 소장과 대장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느 틈에 이렇게 됐는지 제가 공유를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전혀 몰랐습니다. 시계가 보이질 않아서. 자, 오늘 더 이상 이제 그 진도를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마쳐야 될 텐데 여러분들 질의응답이나 또 들은 이야기 가운데서 그 소감을 이렇게 들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화면도 좀 보여주시고 얼굴도 좀 보여주시고 목소리도 켜주셔서 그 좀 얘기를 좀 들려주세요. 예, 선생님 오늘 강의 처음 들었지만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아까 그 어떤 그 국물을 적게 먹는 게 좋다고 하시는 것 같았는데, 네네. 제가 그 국물을 굉장히 즐기는 사람이거든요. 아, 근데 네, 제 와이프는 또 국물을 안 좋아해요. 네네. 근데 왜 국물이 몸에 안 좋을까요? 아, 국물이 안 좋다기보다 그 우선 아까 이제 위에서 하루에 분비되는 위물, 위액이 얼마나 된다고 했죠? 위액의 총량이 하루에 나오는 그거 잘 못 들었습니다. 1.5리터. 3리터예요. 3리터. 위액의 총량이 3리터인데 이게 강산성이거든요. 강산성인데 한 끼, 세 끼 식사를 한다면 주로 그 위액은 식후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위액이 빈속에 나오는 게 뭐죠? 속쓰림이에요. 빈속에 음식을 안 먹었는데 위액이 나와 버리는 게 속쓰림이고 음식을 먹었을 때 위가 액을 분비하는 것이 이제 위액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위액을 주로 위산이라고 부르죠. 왜? 강산성이기 때문에. 폐하 2.2 내지 3 정도 되는 강산성이거든요. 이것의 역할이 뭐냐면 음식물이 들어온 음식물을 삭히는 일이에요. 삭히는 일인데 이걸 국물을 1리터 정도 500ml 내지는 1리터 정도를 갖다 쏟아 부어 버렸어요. 그러면 1리터 밖에 안 나오는 위액이 어떻게 되겠어요? 희석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음식물을 삭혀야 그 다음에 진짜 제대로 된 소화를 해낼 수 있는데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예, 선생님 네.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선생님 강의 중에도 이런 내용을 들었는데요. 위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즐겁고 맛있게 먹어야 된다. 그래야 또 위에도 좋다고 하셨어요. 네네. 예, 근데 제가 이제 이 음식 중에서 또 국물을 맛있게 먹고 좋아하기 때문에 국물을 먹을 때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 좋아하는 국물을 억지로 안 먹으려고 하면은 또 오히려 위에 해로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 먹으려고 들지 말고 조금만 줄이십시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양을 먹게 되면 아무래도 위액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조금 반감시킬 수 있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요. 저도 국물을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들 대체로 국물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국물을 많이 먹기 때문에 한국이 세계에서 소화기병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나라다. 이것도 또 이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비해서 서양인들의 음식 습관을 보면 그리고 나머지 국물도 물을 마시지만 홀짝홀짝 마시잖아요. 막 굴컥굴컥 마시는 사람은 주로 이제 비만이 돼 있고 미국 사람들을 보면 아예 콜라를 햄버거 먹고서는
콜라를 그냥 대병으로 2리터짜리를 그냥 마시잖아요. 그렇게 된 사람 치고 건강한 사람을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또 그 평소에 물을 또 굉장히 많이 마셔야 좋다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관계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물 마시는 시간과 국물을 마시는 시간은 이렇게 다르거든요. 국물은 대체로 음식과 함께 먹는 거고 물은 가능하면 공복, 식후 2시간 이후에 물을 정말 큰 컵으로 한 컵씩 마셔주는 것은 이건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식사 전 1시간 전쯤에 그래도 공복에 물 한 컵을 마시는 것은 이건 보약에 해당된다고요. 네, 하루에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에 물은 이제 물길에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1.5리터 내지 2리터 정도는 마셔주는 게 좋습니다. 저 질문 있습니다. 네. 저물 마시는 거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바로 물 마시면 독이 된다고 얘기를 누가 하시던데 그거 진짜 독인가요? 왜 독이 될까요? 이게 잠에서 위액이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입안에 그거 네. 하는 것들 때문에 오히려 네. 해가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서 어느 게 정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자신이 믿는 대로 실천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믿는 그럴 대로 때, 네. 근데 제가 믿고 그 실천하는 바는 네. 아침에 저는 아침 식사를 잘 안 하는 편입니다. 아, 네. 농사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네. 아침에는 좀 부대껴요. 그래서 아침 식사를 안 하고 그냥 물을 마시는데 요즘은 겨울철 아직도 봄이라고 하지만 그 기온이 낮기 때문에 네. 대체로 따뜻한 물을 끓여서 네. 따뜻한 너무 뜨거운 거 막 후 불어가면서 먹는 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요. 그러나 따뜻한 물. 옛날 네. 우리 조상님들은 네. 꼭 잠자리에서 바깥 물은 차니까 네. 방 안에다가 물을 떠나서 네, 자리끼라고 자리끼. 하잖아요. 네, 예. 자리끼를 한 사발쯤 이렇게 들이켰단 말이에요. 네. 그게 그런 어르신이 훨씬 더 건강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밤 사이에 위와 장에서 생겨난 많은 독소들이 네. 입안까지 올라오다가 네. 이게 한 번에 굴 마시는 네. 그 물로 네. 깨끗하고 좋은 물 때문에 네. 상당히 많이 그 씻겨 내려갔죠. 아, 그래서 네. 위와 장이 식도, 네. 입안과 식도와 위와 장이 깨끗해질 수 있는 길이 오히려 네. 공복에 물 마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침 그래야, 공복, 점심 네. 공복. 네. 그리하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건 음. 왜 이게 다이어트를 꼭 해서가 아니라 식사 시기를 놓쳐가지고 배가 그 위액이 좀 그렇다고 해야 되나? 약간 속이 빈속에 왜 뭔가 네. 전달되는 그런 상황 때도 물을 마시면 되나요? 아니면 네네. 꼭 밥을 먹어줘야 되나요? 아니요. 네, 어차피 식사 시간이 지나버려서 먹기가 애매할 때는 네, 그냥 물을 마셔도 되고요. 네. 물보다 예를 들면 약간 영양가가 있는 그 차 쪽을 선택하는 게 더 좋습니다. 아, 네, 네, 저는 이제 그 제 예를 들면 네, 저는 아예 꿀차를 타서 마시거든요. 네. 제가 양봉을 하기 때문에 꿀이 넉넉하기도 아, 하고 네, 그래서 그걸 한 잔 마시고 나면 네, 주로 이제 아침에 일을 하다 보면 한 10시 반쯤 되면 벌써 약간 허기도 지고 네. 몸이 힘들어져요. 어, 음, 이제 열심히 삽질을 한다든지 뭐 네, 이렇게 몸 노동을 하면 네. 그럴 때 꿀 한 잔에 간단한 뭐 이렇게 뭔가 영양이 있는 간식 하나를 하면 떡조각 하나라도 그렇고 아, 네. 그래서 간식 시간에 양을 너무 많이 먹는 건 별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네. 그러나 영양을 안 먹었기 때문에 영양을 보충해 줘야 할 경우에는 네. 영양 물질은 어느 정도 담겨 있으면서도 배를 너무 부르게 하지는 않는 그런 쪽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벌써 그 약속 시간이 이제 7분이 지났는데요. 네, 그 이제 혹시 질문 있으면 한 분 정도 더 받고 아니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오늘 예, 아까 일찍 들어왔던 분 가운데 또 몇 분은 나가셨고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셨고 최용란님은 전에 오셨던 적이 있나요? 최용란님, 최용란님. 네, 지난번에도 들었습니다. 아, 지난번에 들으셨어요?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소개를 직접 받아보지를 않아서 제 명단에는 없는 것 같아서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모두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